이제 제 수강생이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는 그걸 맞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최소 금액이 보통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맞으신 분이 양도 차익이 10억이었거든요. 이게 한평생 갖고 계셨던 주택이었어요.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세금 폭탄을 얼마 맞은 줄 아세요? 10억 중에서? 얼마길래? 7억.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에는 뭐 미리 공부해야 될까요? 세금에 대해서 산 다음에 공부해도 되지 않나요? 뭐 저도 솔직히 첫 번째 집 살 때는 다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봤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처럼 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공부하는 게 좋고요. 공부가 좀 힘들거나 좀 바빠서 못 하시면은 일단은 그냥 최소한 내가 공동명의 정도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공동명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큰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산 집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도차익이 한 이제 5억 정도 난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단독명의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독명의 했을 때랑 특히 공동명의 했을 때 둘의 차이를 보면은요 세금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파는 순간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냥 3천만 원 그냥 손해를 간접적으로 확정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바꾸면 안 되는 거냐? 못 바꿔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명의가 이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붙죠. 그리고 이제 부부간에는 이제 보통 증여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라서 10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10년이나 다시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시고 공동명의 하시면은 똑같은 양도차익 있을 때 최소 2천, 3천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요즘 어디 가서 투자해서 지금 3천만 원을 법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공부를 하면요. 내가 언제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온지가 대략 보여요. 근데 이게 100번 말해도 여러분들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입장이 아직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일까요? 다주택자일까요? 당연히 다주택자죠. 이 사람들은 이게 저처럼 막 폭탄도 맞아보고 막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세금 정책 그리고 개정세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요 정도에는 이거 팔아야겠다 그 타이밍이 나와요. 그럼 일단 대략적인 시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25년 5월 전에 뭔가 물건이 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오면 이 다주택자의 물건을 누가 매수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죠. 보통은 실거주자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반대로 실거주자 입장에서 해보자고요. 실거주자 분들이 보통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비아파트를 선호할까요? 당연히 아파트죠. 자, 그러면 아파트 공급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하나요? 건설사가 하나요? 자,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이 좋대요. 그래서 내가 다행히 마침 좀 여력이 돼서 강남에 집을 사러 가요. 너무 행복하죠. 상상만 해도. 자, 그런데 갔더니 일단 나도 새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건설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에 청약 단지가 많지는 않죠. 일부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청약을 노려볼 만해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새 아파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합은 입주권 사야 돼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또 이제 따로 구분을 해야 되지만 보통 강남처럼 주변 인프라가 잘 됐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죠. 그러면 재건축으로 해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청약을 내가 했을 때 일단 가점이 높아 안 높아요? 보통은 안 높죠. 안 높죠. 네. 심지어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모르고. 네. 자, 두 번째. 일단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거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세 번째. 그냥 지어진 거 사야 돼요. 그럼 그냥 지어진 걸 누구한테 사요? 국토교통부 가서 장관님 제가 이걸 살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걸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자는 다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청약은 가점이 나죠. 어차피 정비 사업은 좀 뭔가 힘들어. 내가 처음에 집 사는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 기존에 지어진 구축 혹은 준신축 5년 이내짜리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거는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면서. 맞죠? 네. 손자병법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어야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은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80%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뭐 입지? 교통?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세금하고 대출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세금하고 대출이 본인들 머릿속에 이제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주식은 또 따로 있겠지만. 예, 제가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세금하고 대출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패를 알 수 있고요.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생기고 그렇게 보면은 좋은 물건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 강남에 두 채 갖고 계셨어요. 어딘지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 두 번째는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둘 다 좋은데 첫 번째가 되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도 좋은 거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냥 둘 다 끌고 가세요라고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 이제 제가 개인적이니까 말씀 못 드려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걸 이제 매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고는 싶은데 아까워 이런 거 있죠. 그럼 보통 자녀한테 증여하거든요. 마침 자녀한테 증여할 수도 있어. 근데 또 자녀가 사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증여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물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게. 이런 걸 사야 된다고요. 이런 걸 사야 된다고.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면 뭐 소장님이 뭐 다 알려주고 그렇지 않고요. 계속 가서 눈도장 찍고 노력하시고 정말 내가 매수할 의지가 있고 이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급매로 좀 하거나 좀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도자가 날짜를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까지 팔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일 전에 팔자고 하잖아요. 네. 이거 무조건 보유세예요. 아니면 또 그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잖아요. 네. 그럼 조금 얘기해서 하다 보면은 일시적주택 비과세야. 네. 그럼 방금 말한 제가 보유세 6월 1일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기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까 네네.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면 이제 절세가 네네. 된다고 하셨는데 네. 물론 이게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한데 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시 않으신 혼자 계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부모님과 이렇게 공동 명의를 한다 이렇게 해도 절세에 예,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하셔도 되죠. 다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연로하셔서 소득이 없다. 근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대5 지분했는데 나 5억, 부모님 5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내가 10억을 다 했다. 이거 증여죠. 네. 증여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죠.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규제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안 맞으면 증여 이슈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도 여튼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더 네. 절세에 유리하니까 네.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네. 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세법이 워낙 딱딱하고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서 다 풀어드릴 수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걸 너무 보시기에는 솔직히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공동명의 정도는 좀 이렇게 알고 가셔라. 네. 다만 이제 공동명의 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한쪽이 자금을 다 대거든요. 그러면 증여 이슈만 조심해라. 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가 더 나은 건가요? 자, 신혼부부는 조금 약간 복잡해요. 혹시 결혼 페널티란 말 들어봤어요? 혼인 페널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살고 있으면 주택수에 가족이면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주민등록이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같이 사는지 언제 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뭐 청첩장에 있는 뭐 결혼식 날짜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여자가 있어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1주택이고 여자가 1주택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네. 뭐 사실 많이 없긴 없지만 있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해서 합쳐지면은 주택수가 2개로 되죠. 네. 그럼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2주택부터는 비과세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 그러면 결혼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래서 세법에서 어떤 예외를 줬냐면 지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결혼하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이거 내가 그냥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게. 그리고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에 이 5년을 이제 10년으로 늘려주는 게 생겨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아까 제가 왜 결혼 페널티 말했냐면 그러면 둘이 합친 날 있잖아요. 합친 날을 뭘로 기준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산 날, 결혼한 날 모르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혼인 신고한 날짜로 봅니다. 자, 그러면 혼인 신고를 좀 늦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양가 부모님 인사도 들고 결혼식장까지 다 올렸어. 친구들 초대 다 했어. 그래도 혼인 신고를 안 하잖아요. 별도세대로 봐버려요. 그럼 요즘에 보통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럼 둘 다 소득 능력이 있으니까 세대 구성 능력이 되죠. 남자 따로 1주택 비과세, 여자 따로 1주택 비과세. 남자가 여력돼서 하나 더 사잖아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자도 막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인을 늦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대출, 청약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이 좀 이슈이긴 한데 뭐 적어도 세법에서는 좀 이렇게 페널티를 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다른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내가 단독 명의를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공동 명의 하는 게 세금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가 12억 이하면 전체 완전 비과세라 그래가지고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이때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매수할 게 12억 이하니까 단독으로 하고 잠깐 혼인신고 하지 말자. 다른 것도 좀 혜택도 좀 보고 또 뭐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좀 가는 경우도 제가 일부 봤습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불리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혼인신고 하셔서 네. 이 자산을 다 서로 뭉쳐야 돼요. 뭉쳐가지고 이제 더 좋은 거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공동명의 하셔서 이게 절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몇 달 전에 그 장윤정 씨가 나인원 한남 120억에 매도하셨죠. 네. 제가 계산 다 해봤거든요. 공동명의로 했고 딱 3년 2개월 있다 팔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3년 있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6% 받거든요. 네. 거기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공동 명의로 인한 절세액이 7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짜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은 그거 하고 용산에는 펜트하우스도 매수하셨는데 뭐 그런 거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합쳐가지고. 네. 네. 네, 나중에 합쳐서 정말 네. 알찬 아이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뭐 강의를 하자면 몇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요 정도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적어왔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 뭐 부모, 형제,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되게 쉬워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잘. 두 번째, 사람 머리 똑같아요. 즉, 내가 생각한 거는 국세청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도 이미 다 생각을 해놨고요. 그 생각을 해놨다는 거 뭐냐면 이미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사람 머리가 거기서 거기지. 내가 엄청 막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유명한 말이죠. 권투 선수 누가 말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맞기 전까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맞는 게 제 주변에 이제 제 수강생이 100명이면 한 30명 정도는 그걸 맞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최소 금액이 보통 1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맞으신 분이 물론 이제 그분은 제 수강생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제가 아는 분의 부모님이셨는데 양도 차익이 10억이었거든요. 이게 한평생 갖고 계셨던 주택이었어요. 그걸 10억짜리를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쓰면 20억이 됐다는 거예요. 1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걸 팔고 이제 내가 경기도에 가서 좀 한적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세금 폭탄을 얼마 맞은 줄 아세요? 10억 중에서. 양도 차익 10억 중에서. 얼마길래? 7억. 어. 7억. 근데 이것도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네.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니까 부동산에서 주택수 빠져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거는 지금 설명 못 드려요. 설명하면 30분 걸리거든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주택수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걸로 제가 많이 네. 구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네. 어르신들이 특히 그러는데 이제 과거에 뭐 80년, 90년대 우리가 이제 세법도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있어서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살인범들 막 살인의 추억 그런 영화 보면은 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잡아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놔둘 수가 없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7년, 상속증여 같은 경우는 10년, 뭐 15년. 그리고 정말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하면은 과세 당국이 안 날로부터 1년을 걸어버립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양도세가 보통 5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비과세가 안 되는데 비과세인 것처럼 해가지고 5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IT 강국이죠. 거리 곳곳에 CCTV가 있고 특히 우리 코로나 때 그 동선자 확인 어떻게 했었죠? 신용 교통카드 잡아버리죠. 아주 드문 케이스로 과세 당국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기도 해요. 뭐냐면 신용 교통카드는 기본이고요. 통신 기록을 발신 내역을 달라고요. 통신 기록을 발신 내역. 장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 옛날엔 됐어. 이게 지금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제가 잔소리만 했는데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봐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네. 그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가 이제 뭐 2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8%, 또 3주택 이상은 뭐 조정지역은 12% 이렇게 네. 중과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또 네. 다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네. 또 이게 빨리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 결론적으로 저는 좀 약간 좀 안 좋게 봐요. 이게 뭐냐면 저도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 주택 시장이 양극화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수로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다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광역시급에 좋은 거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예 그냥 이거 정리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이 완전히 힘들어 버리고 서울 내에서도 외곽보다는 계속 중심지로 몰리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도 좀 책임이 크다. 작년에 경제 정책 방향 내면서 22년도에 12월 21일 날 지금 시간 꽤 지났죠. 그래서 23년도 2월 달 뭐 2분기 이거는 좀 개정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제가 봤을 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이제 총선까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 2020년도 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없애자 말 못할 것이고 정부하고 여당에서 좀 빨리 해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50% 좀 내리려고 했었거든요. 최고세율 12가 아니라 6%, 8이 아니라 4%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쳤다 이거. 게다가 지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거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론 딱 이렇게 욕먹기 좋은 그런 건데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저도 혹시 좀 뭐가 나올까 하고 주변에 좀 계속 듣고는 있는데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8월 초인데 요 날짜까지는 제가 좀 들린 게 없네요. 안타깝게도. 네. 혹시 뭐 기타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시죠. 아, 혹시 뭐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제가 물론 한때 세무사 대학교 때도 공부하다가 이제 잘 안 돼서 첫 번째 직장 잘 다니던 직장을 4년 만에 때려치우고 한 2년 동안 세무사 시험에 올인을 했었어요. 한 번도 저는 떨어질 거라 생각 안 했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한 과목이 꽈락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가 그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직장 갔다가 세 번째 직장 가서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로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썼는데 다른 글은 다 별로 인기가 없는데 세금 관련된 글을 쓰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의미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 그 차 안 타요. 예, 그래서 좀 부동산으로 좀 새로운 좀 삶을 살고 싶다 했는데 그렇게 15년도에 그 닉네임을 만들고 4년 정도 지나서 2019년 5월 달에 회사 이제 그만뒀죠. 그만두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검색창에 제네시스 박 띄지 마시고요.
붙여서 하세요. 지금 많이 좋아져서 과거에는 한 칸 떼고 뒤에 제 성 박을 넣잖아요. 그 자동차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 거 유튜브나 뭐 다른 블로그나 그런 채널 나오니까 이제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성정님 TV 또 채널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 좀 바뀌는 거 있으면은 그렇게 검색하시면 제 운영하는 채널에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뭐 투자 10년밖에 안 해서 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기가 참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책 많이 보시고요. 저도 뭐 책을 좋아하는데 봤다 안 봤다 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확실히 책 속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같은 경우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제 해보신 분들 말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 쭉 지켜보고 하면은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공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해봤다가 그것도 빨리 그냥 접었습니다. 장모님하고 한번 해봤지. 그렇지만 안 된다. 우리 아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친정 엄마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승장 때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명의를 빌려서 가족들한테 돈 주고 사게 해놓고 올랐잖아요. 네. 못 가져와요, 그거. 돈 줄 때 한 번, 같이 가져올 때 또 증여세 2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명의신탁 이슈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투는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투자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힘든 게 당연하고요. 그냥 그걸 즐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 속상한 거. 그냥 혼자 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잖아요. 그냥 제발 입 조심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 돈 자랑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감히 몇 마디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다들 성투하셔서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